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 판매 의혹, 위장 전입에 딸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 등등 야당의 질문 공세 속에 후보자들이 해명하고 있는데요. 과연 의혹 해명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을까가 관건이겠죠. 대통령의 임기 막판 장관 인사가 새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부담이 될지 청문회 결과가 주목됩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박수현 청와대 전 대변인, 국민의힘 소속 김영우 전 의원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국회에서 5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온 영상 중에서 주요 장면 보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랑 동반 출장 간 게 4번이고 자녀들 데리고 간 게 4번입니다. 호텔비는 반반씩 냈습니까? 각자 처리하였습니다. 무인 숙박, 무상 숙박, 그죠? 항공료를 포함한 모든 다른 비용은 다 자비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승진과 연구 실적을 위해 제자의 연구 실적을 가로챈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적인 아이디어부터 논문의 전반적 기술까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일저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자도 공동연구팀의 한 사람으로서 학술지 논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연구자 간에는 표절이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루도 안 살았잖아요. 하루도. 거기다가 당시에 2016년부터는 관사에 거주했어요. 관사 재테크하고 뭐가 다릅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의 그 부동산 그 상황이나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편해 보일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그 이해를 합니다.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아니면 얘기하시고 시장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참석한 시절 지냈던 거처가 100제곱미터예요. 그럼 3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공간이. 도자기 장식품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거짓말을 국민이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형들이에는 8개나 됩니다. 과정에서 사용하다가 띄어서 명백한 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수. 미신고 물품 반입. 이걸 판매 행위까지 나아갔을 때는 관세청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대로 무조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저 일부 장면만 저희가 보여드린 건데, 자, 김영우 의원님, 지금 뭐 지적되는 것들 포함해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좀 꼽아주실 수 있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준영, 임혜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뭐 데스노트 올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그 김영우 데스노트 만들어 달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이제 임명이 되면 이 장관들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맞춰야 될 마지막 장관들 아닌가요?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장관 이 추천된 이 후보들 보면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뭐 시청자분들 다 자료화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그 해외 공간에서 구입한 도자기 찻잔 세트 이거를 외교부 그 이삿짐에 그냥 묻어가지고 와가지고 관세도 물지 않고 와가지고 말이죠. 저는 처음에 저 사진 봤을 때 무슨 인사동에 있는 찻집 그 저 가게 홍보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이게 한두 점이 아니라 정말 아마 수백 점 되는 것 같은데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그 도덕성뿐만 아니라 위법이고 불법이죠. 그래서 이번 후보들 다 하나같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국비가 국가 비용으로 지불되는 그런 그 해외 세미나에 가족들을 또 동반해서 다녀온 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그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부처 장관도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말이죠. 이 저기 국가에서 공급한 그 아파트를 재테크를 해가지고 2억 넘게 차익을 남기고 이거는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는 뭐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전의 시각도 마찬가지죠.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하나같이 추천된 후보들은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문재인 정부는 여태까지 29명씩이나 장관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강제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리라고 짐작은 합니다만은 네, 이건 아니죠. 제가 한 명만 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지금 통째로 거론되는 사람 했습니다. 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앞서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의혹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사진 있으면 잠깐만 보여주시고요. 자, 장관 후보자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그 교수 출신 이매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에 남편 이름 올려서 남편 실적 도운 의혹, 그리고 제자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국가 지원금을 받아간 해외 세미나에 두 딸과 동행한 의혹, 과연 돈을 어떻게 썼느냐 부분이 지금 쟁점인 거고요. 또 다음으로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보면 위장 전입 의혹, 그리고 본인은 관사를 받아서 관사에서 살고 또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로 시세 차익을 챙겨서 관사 재테크를 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또 배우자가 지난해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영국 대사관 근무 때 부인이 대량의 도자기를 샀고요. 이를 외교 행랑으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팔았다 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중인데, 관련해서 지금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해명을 다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 정도 의혹 제기만으로는 장관에 앉을 걸 끌어내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건 조금 그래도 좀 더 챙겨봐야 된다라는 게 혹시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번 청문회를 지켜보고 이렇게 뭐 토론에 나와서 또 방어도 해보고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좀 저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네. 솔직한 심정입니다. 공직자로서 살아온 삶이 물론 뭐 장관 후보자가 되리라는 예상을 못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또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어떤 도덕적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게 정말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담이 될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현재로 제가 봐서는 이거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인사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물으셨으니까 답변을 하면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동산 문제가 국민의 정말 그 영린을 건드린 이런 측면이 있는데,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을 겁니다. 세종시 공무원 대개 뭐 그 특별 공급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억울해할지는 모르지만 저 이해한다고 쳐요, 그런 부분을. 그러나 이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해야 할 그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문제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휘력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는 걱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로 나서지 않았더라면 저게 이슈가 되지도 않았을 사실은 문제였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김영우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전에도 다 야당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다 장관 임명시키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지금 현직 의원은 아니시지만 이 중에서 국민의힘에서 저 방금 거론된 3명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원내대표도 신임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제 나왔고 한데, 나름대로 이제 뭐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당에게 제안도 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네. 이번 후보들에 대해서 글쎄요,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서 워낙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다들 좀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이게 그래도 이제 대통령의 임기 말, 이제 임기의 종착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마당에 그래도 마지막에는 좀 괜찮은 인물들을 찾아서 후보를 추천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청문회가 워낙 이제 뭐 까다롭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을 찾으면 왜 없겠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에 보면은 뭐 이순진 그 합참의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지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자기 편,
자기 진영 내에서 전문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한된 거예요. 인력 풀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4명의 후보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은 이제 제대로 밝혀질 건 밝혀져야 되겠죠. 뭐 여기서 보면 뭐 이제 배우자 뭐 절도죄로 이제 벌금형도 받고 막 이랬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뭐 우울증이라고 이제 그 후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이 밝혀져야 될 문제일 겁니다. 이런 또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그 인사청문회에 올라온 이 후보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 김용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9명 장관 후보 예. 29명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고 임명이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청문 보고서 채택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에서는 그거를 이제 하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를 다 이제 끝내 봐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에 가까운지 정말 후보자들이 해명이 맞는 것인지 이제 판단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번만큼은 청와대의 고민도 다른 때와 달리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선을 1년 앞두고 지금 4.7 재보궐선거에서 호된 어떤 회초리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도와 방향을 바꿔라라고 그렇게 야당이 요구하고 있고 또 국민의 목소리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이번만큼은 어떤 좀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청와대의 고심이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깊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박수현 전에 이제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대변인으로. 물론 인사 검증 과정을 깊이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보통 네. 청와대에서 검증할 때 어느 선까지 들여다보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배우자가 도자기를 대량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도 행랑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다 들여다볼 그런 시간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렇게 허약하냐, 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본인이 양심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상 한 240여 개의 항목이 되는 이제 사전 질문서를 주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부 예 아니오를 각 항목마다 체크를 하는데 아니오라고 체크하는 것은 넘어가는 거고요. 예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거기 본인이 소명을 하죠. 본인의 소명을 믿고서 가는 게 상당 부분 예, 맞습니까? 청와대 검증 시스템 무슨 수사를 하는 기관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검증 시스템을 모든 걸 믿고 사람을 왜 그렇게 못 고르느냐, 왜 몰랐느냐라고 하시는 질책은 제도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저도 과거에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요, 청와대 그 민정 쪽도 그렇고 이제 인사 검증할 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200가지가 넘는 항목이 있는데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살아온 궤적을 다 평가하고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후보의 경우에는 10몇 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 내부 검증에 이제 걸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런 인사 검증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는 좀 가긴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인사 검증 시스템도 그렇고 청문회도 그렇고 보면은 개인의 뭐 능력보다는 이제 주변 또 가족에 대해서 많이 좀 파고들잖아요.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런 그 불합리한 측면이 있긴 있으나 그래도 각 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그 도덕성 우리가 확인 또는 평가를 아니할 수 없죠. 다만 저는 그 인사청문회 제도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가족에 대한 거를 이렇게 그냥 공개할 것이 아니라 그런 그 가족에 대한 거 도덕성 검증하고 그다음에 능력 검증은 좀 별개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문재인 정부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게 훨씬 많단 말이죠. 전직 두 대통령 합친 것보다도. 그렇게 봤을 때는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의미해요. 무용론에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더 그 부분을 보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청와대 대변인 하던 시절에 이런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장관 한 명을 지명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아마 10몇 번의 지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반대하고 본인이 무슨 하자에서 본인이 포기하고 그러니 인재풀이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임기가 또 막판으로 가면 그게 또 심해질 수도 있죠. 심해지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이 상황과 제가 뭐 연관지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저희 세대 소위 저희 세대까지는 대한민국이 살아온 이 문화가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후배 세대 아들 자식 세대는 좀 이런 검증이 세게 되더라도 좀 당당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삶의 태도, 방법,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선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얘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이어서 여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났습니다. 자, 만나기 전에 두 원내대표가 또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우리 애국 선열들의 뜻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무너진 대한민국의 기강도 세우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다시 확립하고 행복한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나라 만들도록 모든 것을 바쳐 싸울 것은 싸우고 일할 것은 일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더불어민주당 174석을 가진 그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결정의 결과를 불법, 작물 등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이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다. 마스크는 스텝으로 썼지만 우리 흑백물이 아닙니까? 1년 넘게 김기현 의원님을 가까이서 뵌 적이 있는데요. 항상 이 눈가에 부드러운 그 웃음과 미소로 이렇게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인상이셨습니다. 그때 그 인상이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인상을 계속 제가 볼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사실 놓여 있는 뭐 백신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 또 경제적인 손실이 커져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의 문제, 참 숙제가 참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법사위원장 얘기를 합니다.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돌려주지 않으면은 작물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더니 바로 반박해서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하는데 법사위원장 가지고서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싸울 땐 싸우겠다라고 혹시 들고 나올 건지가 궁금한데요. 만약에 싸우면 그걸 어떻게 싸울지 그 방법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수적으로 완전히 열세인 그 야당의 입장에서는 싸울 수 있는 그 방법,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뭐 장외로 나갈 수도 없는 문제고요. 네. 이런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지금 윤호중 그 원내대표가 얘기했지만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그 부드러운 미소를 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협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종착점으로 갑니다. 이런 마당에 그래도 한 번쯤은 협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에게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다시 나온 건데요. 사실 1998년 이후에 관례적으로 지금 뭐 이제 윤호중 그 원내대표는 법적 근거를 대라 이릅니다만은 국회가 운영되는 것은 그런 법적 근거, 그러니까 국회법이라고 하는 게 있긴 합니다만은 관례가 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또 갈등이 있는 것을 봉합하고 결과물을 내는 그런 곳이 국회고 그게 정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그 협치를 위해서라도 98년도부터는 사실 계속 여당은 국회의장 또 야당은 이제 법사위원장 그게 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관례적으로 우리 선배 의원들이 다 만들어 온 그 관례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협치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여당이 좀 양보를 해야, 가진 자가 양보를 해야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동안 양쪽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지금 서로 물러나지 않을 그런 기세고요. 뭐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오찬 초대했는데도 지금 현안도 정리가 안 됐는데 의미 없는 오찬이다 해서 거절을 했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협치를 하려면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여당 입장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될지, 지금 만약에 지금 뭐 원내대표의 자리에 계시다면 어떤 것들을 좀 내놓으면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 대선을 한 1년도 채 안 남긴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양측의 그런 대선을 앞둔 입장을 보면 협치는 어려울 거다. 뭐 통상은 그럴 겁니다. 야당은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총 공세를 할 것이고 여당은 죽기 살기로 그걸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협치는 어려울 거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그걸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를 지금 하신 거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크게 거죠? 부른 거죠.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이 돼서 얻을 수 있는 실리가 있는 것이고, 또 김기현 의원님께서 농담처럼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면, 작물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걸 반납으로 하면 작물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그게 반납이 되겠습니까? 자, 그 법사위원장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어제 저희 방송 중에 뉴스 속보 들어와서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김호수 전 차관이 검찰총장에 지금 지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검찰 장악 선언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호수 전 차관이 검찰총장에 앉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많죠.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네. 사실 지난번에 조국 수사할 때도 그랬고, 그때 김호수 차관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수사선에서 배제하는 거를 대검에 또 제의까지 했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제청될 때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인물은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감사위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2번씩이나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인 중립성에서 벗어난 인물인데, 이 인물을 검찰총장, 검찰 총수로 앉힌다는 것은 결국은 정권을 방어하기 위한 방탄 검찰총장을 만드는 일이다.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사실 진영 논리에서 따지면은 워낙 그 진영 안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뭐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또 뭐 국민권익위원장 이렇게 계속 천거가 됐었죠. 그것만 보더라도 검찰총장으로는 맞지 않는, 너무 한쪽 진영에 치우친 그런 그 정치적인 검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돼 가지고 보고 라인상에 있었고 연루가 됐고, 그다음에 검찰 소환에 또 불응을 했는데, 검찰 소환에 불응을 할 정도라면은 검찰을 못 믿겠다는 건데, 검찰을 못 믿는 사람이 검찰 총수가 될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정권에 대한 수사를 임기 마지막에, 현 정부 마지막에 검찰총장 자리에 앉아서 과연 제대로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더 잘할 거다. 역발상이신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렇죠.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박상기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과 함께 법무부에서 차관으로 손발을 맞추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해 온 분입니다. 또 본인 스스로는 검찰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소위 그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그 갈등의 시간을 어떻게 조직을 다독이면서 검찰 개혁을 해나갈 거냐, 마무리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 총장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범계 장관과 법무부 입장과 검찰의 입장을 잘 서로 조율해 가면서 안정적으로 개혁을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친정부 인사라고 그러는데, 검찰에 친정부 인사가 있는가? 그 야당의 규정 아닙니까? 그리고 있다면, 정말로 있다면 청와대에서 아니 그럼 친정부 인사를 쓰지
반정부 인사를 했습니까? 그래도 검찰은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아니, 지난번에 그러니까 저는- 검찰총장 자리는 네. 좀 더 중립적인 아니 사람 앉혀야 친정부 된다. 반정부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그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총장은 뭐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를 기준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아주 잘못된 기준이죠. 검찰총장은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이런 기구는 정말 정치적인 독립성, 중립성이 생명이죠. 네, 자 시간이 모자라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얘기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 대표까지 뽑게 되면 이제 내년 대선을 위한 준비는 모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KBS 일요진단에 나와서 내년 대선 관련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4.7 재보선 직후에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 정치 행보에 나설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아직도 뭐 전혀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기가 확신이 서면은 뭐 어느 때 지금 5월 중순 정도 되면은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두고 봐야 하는 일이죠. 이번에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한번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본인이 아마 색다른 선택을 하게 될 거고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종전에 일반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실대로 안이한 방식을 택한다 하면은 뭐 나름대로 어느 정당을 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으라고 봐요. 자,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이한 방식 얘기한 건 국민의힘 입당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색다른 선택, 이건 제3지대를 꾸리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뭐 저희 KBS 일요진단뿐만이 아니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신호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계신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브레이커. 오히려 대통령이 되는 사람을 오히려 망하게 하는 길로 자꾸 인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죠. 생각까지 해요. 본인이 비대위원장까지 했던 당에 대해서 아사리판이라고 그러고 또 그 당에 가면은 뭐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한테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해라, 들어와야 된다, 제3지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국민의힘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빨리 노출될수록 그만큼 많은 화살, 공격 화살을 맞기 때문에 시간을 늦추고 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이것이 내년 12월에 대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 3월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에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다 생각합니다. 지금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분명히 대선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바람이 있는 것은 뭐냐면 기존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새 정치를 해야 합니다. 새 정치를 요구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기존 정당에 들어가서 새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다 비대위원장으로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거대 일당, 이당, 양당 체제 가지고는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일당, 이당과 겨룰 만한 그런 세력 수준의 제3지대의 정치 세력화 이거를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총장 보고 아마 훈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만 여쭤볼게요. 황교안 전 대표가 자 도와줄 테니까 빨리 통합 열차에 빨리 타라 하고서 지금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의 등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다시 아마 어떤 역할이든지 하겠다, 문직이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더군요. 근데 글쎄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을 에 대해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이미 좀 어렵죠. 한번 물레방아를 돌렸던 그런 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다소 좀 뜬금없는 제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1+1이 2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아마 이런 경우는 1+1이 되면 아마 제로에 가깝게 되는 안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박수현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